남북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특사단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값이 1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다닌 수학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대료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게 법원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풀무원 계열사로부터 급식을 납품받은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급식 먹고 배 아픈 애들도 많고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고 해서 중간에 교체도 하고. 태풍이 핥히고 간 일본 열도에 이번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7의 강진이 강타한 홋카이도는 대규모 정전 사태에다 도로마저 끊기면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어제 평양을 다녀온 우리 특사단이 전한 얘기와 화면을 중심으로 뉴스를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은 꽉 막혀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을 뜻하고 비핵화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시한을 밝힌 게 의미라면 의미지만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한 데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은 김 위원장은 꼼꼼히 읽고 난 뒤 특사단을 향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애쓴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손동작을 하며 말을 이어간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핵 리스트 제출 등의 비핵화 초기 조치보다 먼저라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드러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도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미 간 70년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며 처음으로 비핵화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상응 조치를 먼저 요구합니다.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종전선언을 하면 가시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이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였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그것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늘 밤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북한의 대답을 다시 미국에 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큽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해제 등을 비핵화의 선제 조치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제4차 방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 반출은 몰라도 적어도 핵리스트 제출은 해야 종전선언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견을 확인한 특사단의 방문으로 양측을 중재하는 어려운 숙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북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철도 협력과 관련해 모든 국가가 대북 금수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반응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전문가에게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인도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약속을 충족하려면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인 전환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트위터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한 답사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평가는 상당히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성과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성과가 있다면 북한도 계속해서 대화의 모멘텀만큼은 유지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선언을 한미동맹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정부 1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 정도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트럼프 정부 내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존 볼튼 국가안보부장관이 8월 말에 밝힌 바가 있듯이 1차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는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새롭지 않지만 현재 그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도 대화해야 할 의지가 있다. 이 점만큼은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결여됐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하면 다음 대선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치적 복선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예.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비핵화가 좀 투명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은 그런 부분을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자기들이 지금 했다는 비핵화 선행 조치도 일방적으로 핵실험장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한 건데 그렇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의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는데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준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라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해주고 나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요구를 북한이 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협상 따로따로 잘라서 협상하고 잘라서 보상받는 그 살라미 협상과 같이 연계됐을 때 종전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우려사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한미동맹 체제가 아니라 정전체제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김 위원장이 직설적으로
종전선언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으로 이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건 좀 이례적으로 들리던데요, 저는. 예, 뭐 그 부분은 일부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미 측이 너무 종전선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은 유엔군 사령부라든가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한 북방한계선 문제, 또 적대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한국 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 문제를 같이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종전선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비핵화가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와 검증을 수용했을 때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발언,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이건 우리 정부가 좀 요청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종전선언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물론 예상입니다만. 그렇게 해도 저는 그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됐잖아요. 지금 정의용 실장이 볼턴에게 지금 전화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 뭐 어떤 좀 더 진전된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미국을 움직이기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미 측에 전달해달라는 메시지 안에서 소위 어제 그제 문정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한국식 절충안,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말로라도 신고 이야기를 하라. 그럼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 신고를 하는 일종의 한국식 절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신고할 의사가 있다는 표명을 한다면 그럼 미 측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복합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해석이 어려운데 하여튼 이제 곧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때 좀 더 명확한 메시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신범철 센터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시장 압박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내놓은 파리 대책 이후에 1년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평균 16%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 강력한 정책 내성이 생겼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에 비해 0.47% 올랐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달 8.27 대책이 나온 직후였지만 시장 반응은 모르쇠였던 셈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도 오름세를 이어갔고 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등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뛰었습니다. 대기의 수요가 많고 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 지난 1년을 놓고 봐도 오름세는 가파릅니다. 서울 집값은 지난 1년 동안 16.4%나 올랐는데 그 이전 5년간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작년 8월에 내놓은 파리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잠실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1년 전 실거래가는 14억 원. 지난달엔 16억 2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대책 나오고 나서요. 작년 1월, 2월이 피크였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성남은 1년 새 1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하남이 16.4%, 과천이 13.5%, 남양주는 10.5%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경기도 8곳에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현장을 가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벌써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비닐하우스 3.3제곱미터가 500만 원을 호가하고 매물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입지가 으뜸인 과천입니다. 길 건너는 강남입니다. 지하철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우면동 보금자리 아파트가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서울과 가깝습니다. 개발 유력지로 줄곧 오르내리면서 그린벨트인데도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2년 전 기준으로 해서요. 도로면에 접한 토지는 한 평당 한 250에서 300 사이 했거든요. 지금은 한 400에서 500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개발 부지가 어디냐, 시세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오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개발하면 나중에 뭐 보상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딴 거 한번 생각해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그린벨트 주변 지역이 알짜배기로 통합니다. 전 땅 사나라. 몇십 년 전에 여기 평당 4,500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천 가까이 돼요. 의왕의 그린벨트는 투자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땅을 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 280만 원에 거래가 됐대요. 이런 건 우리 같은 상상이 잘 안 돼. 땅을 빌려 농사 짓는 농민은 생계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화해 경기가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석 전에 확정해 발표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요 며칠 사이 우리 경제 책임자들의 발언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부자들의 고가 아파트에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목희 일자리 위원장,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내년 하반기요. 그리고 오늘 소득주도 성장 특위 출범식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의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홍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린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로는 알 수 없는 국민의 고통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지표나 통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좀 갖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여권의 고용지표 개선 예상 시점도 연달아 늦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연말까지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내년 상반기로 늦춘 데 이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시 내년 2분기를 거론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20만 중후반대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올 연말까지 일자리 28만 개를 만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여러 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가중되자 총리가 나서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윤태윤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부동산 정책이 최근 들어서 특히 번복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67가지는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논란인데요. 자, 8개월 전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면서 열심히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더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며칠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려면서 다시 한번 혼란을 일으켰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 혼란도 최근의 일입니다. 자,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길마저 막아버린다는 비판들이 나오자 이틀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와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리고 재건축 시한 연장 등도 비슷한 사례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같은 건 정부 여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중구난방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지난 7월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지난달에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다시 한번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LH공사의 택지개발 자료를 또 공개해서 이건 투기를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의 7천 가구 등 경기도 일원의 총 4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과열 시장에서는 사실 통일되고 또 정돈된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한데 정부 내부의 조율조차 끝나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중요 개발 정보를 공개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늘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위원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예, 참 윤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부동산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900건 이상 올라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도 부동산만 하겠냐? 그리고 집값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또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만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이런 하소연들인데 자, 그런데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또 발표된 정책이 며칠 만에 이 뒤집히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을 보다 못해 오늘 총리가 직접 또 입단속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가 입단속에 나섰는데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면서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도 혼선이 컸다는 걸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딸이 다니는 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무부장과 전 교장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학교에서 과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높은 내신 적중률로 유명한 서울 대치동의 한 수학학원.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다닌 곳입니다. 교무부장은 쌍둥이 자매들이 수학학원 등을 다니며 성적이 급상승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자매의 학원 성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학교와 전 교무부장 자택에 이어 이 학원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에서 자료 제출 다 했고 자료는 경찰서에서 발견하는 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 교무부장 A씨와 전임 교장, 교감, 시험 담당 교사까지 모두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딸들이 볼 시험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곧바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도 응시한 것으로 알려진 9월 모의고사 성적은 다음 달 2일 발표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유명 식품업체인 풀무원의 계열사가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전국 22개 학교에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제품은 5,500kg이나 전국 152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급식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97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급식 먹고 배 아픈 애들도 많고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중간에 조퇴도 하고.
전북 완주군의 한 중학교도 오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다 오늘 종이기가 시켰어요. 교실 못하고. 근데 오늘 뭐 단축 수업해서 오늘 교실 중단이네. 지난 4일부터 부산과 전북, 경남, 경기 등 22개 학교에서 1,009명이 잇따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22개 학교 모두 풀무원 푸드머스가 납품한 초코 케이크를 급식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제품에서 모두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케이크에서 동일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전국의 학교 152곳에 6,200여 박스가 납품됐습니다. 풀무원 측은 또 다른 식중독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변명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생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식약처는 오늘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태풍 제비가 서일본을 핥히고 지나간 데 이어 이번에는 홋카이도 지역이 흔들렸습니다.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해 보시는 것처럼 마치 산을 깎아낸 것 마냥 토사가 쏟아지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전기와 도로가 끊겨 도시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강풍에 날아가고 물폭탄에 공항이 잠겨버린 일본. 25년 만에 덮친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이번엔 땅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일본 홋카이도. 상점 매대에서 떨어진 병들이 산산조각 났고 쏟아져 나온 액체들로 흥건합니다. 재작년 구마모토 강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인 진도 7의 강진이 덮친 겁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아스마초 지역에선 대형 산사태로 가옥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곳곳에서 건물들이 기울어졌고 무너진 잔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심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멈추면서 29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교통신호는 아예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It will earthquake. Do not use the elevator. 홋카이도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도 폐쇄되면서 2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2만여 명의 구조 인력을 투입한 일본 정부. 災害応急対応に当たってまいります。これから危機管理のためにですね、しっかり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며칠 안에 강력한 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까지 나와 일본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젯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1억 원에 육박하는 수퍼카였습니다. 부순 이유는 울적해서였습니다. 구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골프채로 빨간 스포츠카를 내려칩니다. 분이 안 풀리는지 차를 계속 부숩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부수는 소동을 벌인 건데 이 차는 출시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포르쉐 박스터 모델입니다. 놀란 주차 요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차장에서 차를 부수던 A씨는 경찰에 제지당하자 대리기사를 불러 10여 미터 떨어진 이곳 대로변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차를 옮긴 뒤에도 소동은 계속됐습니다. 내 차를 내가 부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뭐 지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부시더라고요. 차를 부순 이유는 단지 울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체가 워낙 낮아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차량이 일반 차량하고 달라가지고요. 차 자체를 들어서 옮겨야 돼요. 저희는 앞바퀴만 드는 그 견인차가 있어가지고 저런 차들은 이제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방금 보신 슈퍼카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굉음을 내며 달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불법으로 배기관을 개조한 건데 이런 차주들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소음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고급 슈퍼카에 시동을 걸자 커다란 굉음이 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또 다른 슈퍼카에서도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모두 배기관을 불법으로 개조했습니다. 왜 바꾸신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 소리도 터지고.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44살 고모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고급 외제차의 유해 배기가스 정화 장치나 소음기가 달리지 않은 배기관을 맘대로 교체해줬습니다. 차를 개조할 때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 건에 많게는 3천만 원을 받고 330여 차례나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36살 고모 씨 등 차주 248명은 불법인지 모르고 주위에 이목을 끌기 위해 차를 개조했습니다. 독일에서 직수입이 됐고 승인이 받아서 온 줄 알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배기관은 70에서 80데시벨, 불법 개조 차량은 115데시벨까지 치솟아 전투기가 뜰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습니다. 대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소음기를 제거한 배기관의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개조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둔기를 든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건물주 이모 씨를 향해 달려갑니다. 팔을 들어 얼굴을 막는 이 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두릅니다. 이 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김 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1심의 쟁점은 김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과 김 씨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오갔지만 배심원 7명 모두 김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도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건물주 갑질에 아무런 보상 없이 장사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그거를 방관하고.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논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역대 남북 정상회담을 담은 기념 우표를 우체국 직원들에게 강매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불만을 토하자 우정사업본부는 판매 동료를 자제시키는 공문까지 배포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고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우표에 담겼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역대 정상회담을 담아 제작 중인 기념 우표첩입니다. 우보는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 판매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한 첩에 25,000원으로 모두 11만 6천 첩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우본이 직원들에게 강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통신망에는 우체국이 실적을 비교해 강매를 권한다. 이러려고 우체국이 있는 건 아니다.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지 직원이 왜 부담을 안나. 시대를 역행했다는 불만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우체국은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 판매 실적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좀 부분적인 건데. 논란이 확산되자 우버는 24일 전국 우체국에 판매 독려 자제 공문을 전달하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버원 관계자는 예산으로 사거나 우체국 명의로 산 것은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근로자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울산 S-오일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발전소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낮 12시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앞바다에서 어제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4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발전소 하역보드 보수 공사를 하다 작업대가 무너져 15m 아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그 비계라고 해서 설골 구조물 뭐 이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제는 그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을 마치고 작업대 와이어가 끊어진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2명이 쉬는 시간에 안전장비를 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1명은 안전장비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이제 잠시 쉬다가 그랬다고 하니까 로프를 원래부터 차고 있었던 것인지. 어제 낮 11시 20분쯤 S-오일 온산 공장에서도 45살 박모 씨가 19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박 씨는 추락 방지 밧줄이 꼬이자 안전벨트를 풀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안전띠를 벗었어요. 거기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네. 경찰은 작업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한강공원 곳곳에 미술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품이 흉물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물이냐 예술이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논란인데요.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한강 철교 아래 괴수 한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예술공원을 조성하며 설치한 미술품 가운데 하나인 북극곰이란 작품입니다. 폐 타이어를 정교하게 이어붙여 만들었습니다. 열차 소음을 이용해 강한 생명력을 지닌 곰의 푸효 소리를 표현하려 했다는 게 작가의 설명인데 어떠신가요? 이빨도 크고 털도 멋지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섬찟할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나다니기에는 비 오는 날 특히 보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일부 시민들은 무섭고 흉물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아지 사진을 반사경에 붙여 만든 작품. 가상과 현실의 경계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공존을 표현했다는 게 작가의 의도라는데.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전거 타다가 얕게 달아가지고 이마 까지기 제일 좋게 해놨어서. 흉물이냐 예술이냐 이런 논란이 일 때마다 강제 소환되는 이것. 3년 전 1억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한강 괴물 조형물입니다. 관리도 부실합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괴물 소리가 나오던 음향장치는 몇 년째 고장난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5월 헌신발 3만 개로 만든 이 작품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죠. 대구의 이 원시인 조형물도 흉물 같다며 일부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주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조금 약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Oh, do you feel the breeze from the subway? Isn't it delicious? 이 영화 속 명장면을 그대로 본뜬 동상. 이름하여 메릴린 몰로 인재입니다. 예산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954년 몰로가
인제 미군 부대에서 한 차례 위문 공연을 한 것에 착안했다는데 동상이 세워진 곳은 한적한 소양강변입니다.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한강공원 곳곳에 조형물 37점을 설치하는 데 쓴 비용은 60여억 원. 한 작품당 2억 원 꼴입니다. 숨은 곳을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의외의 기쁨을 주자. 그런데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SNS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반응을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술을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금이 들어간 공공전시물이 너무 난해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한 건데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치욕적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검찰 구형량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그리고 뇌물로 받은 11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고 당선 이후에도 뇌물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5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이 수사 협조자에게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거짓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어떤 재벌 총수와도 독대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다음은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유원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의 한 사립대에서 2년간 전임 강사와 조교수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경력 증명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도 제출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강의를 한 건 한 학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현장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경력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의 우석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소유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학에 재직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각각 전임 강사와 조교수로 대학 측과 2번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강의를 기억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간 강사분도 있어요. 저희 과에 그때 교수님들도 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실제로 뵌 적도 한 번도 없죠. 행정학과에서도 강의가 개설됐던 기록을 찾지 못합니다. 학과 내 강의가 개설이 되면 조회가 되는데 유은혜라는 강사님은 없으셨거든요. TV조선 취재 결과 유 후보자는 전임 강사로 임용된 첫 해 참여와 민주주의 한 과목만 수업했습니다. 이후 세 학기는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에는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했습니다. 통상 전임 강사는 2년 하는데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다 할 학술적 성과도 없는데 1년 만에 조교수가 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 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당 정체성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 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당내 논란을 의식해 비준안 처리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중재안도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곧바로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 없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에 백지 수표를 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현조 의원도 내부 의견 수렴 없이 협조하겠다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구체성이 없고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베트남을 아시안게임 축구 4강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이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영웅이지만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이 부담스럽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집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시키며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니까. 수석 코치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합작했던 박 감독.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까지 히딩크 감독을 꼭 닮은 베트남 히딩크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조그만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님하고 비교하는데 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베트남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선수의 발을 직접 마사지해주는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박항서 효과로 베트남 내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56% 증가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 분위기까지 형성돼 민간 외교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고 또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으로서 최선을. 박항서 감독은 다음 달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을 찾습니다. 동남아시아 최고 권위의 스즈키컵 우승을 목표로 한국을 전지훈련지로 택한 겁니다. 박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은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 머무르며 K리그 팀들과 2차례 연습 경기도 치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2011년) 기밀이 해제된 미국의 외교 문서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1974년부터 아프리카의 세네갈, 동유럽의 루마니아,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에 비밀 접촉을 제의했다는 기록들입니다. 미국 직접 대화의 의제를 조율할 수 있게 특사를 평양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듯 김일성 이래 북한은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협상하는 이른바 통미 봉남 전략을 써왔습니다. 미국과 통하면서 한국을 봉쇄해서 한반도 정세와 안보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지요. 하지만 북한은 가끔씩 북미 관계가 벽에 부딪히면 한국에 접근하는 통남 봉미 전술을 폈습니다. 최근 남북 대화에서 경협 약속 실행을 요구하며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것도 역시 통남 봉미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이 미북 협상의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평양에 다녀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중재 역할일 겁니다. 김 위원장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는 그간의 선언적 언급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미국의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도 지금 교착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로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제시한 것 역시 미국 조야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남북 정상은 이제 열 이틀 뒤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듯 합니다만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고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북 관계 진전이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북한도 통남 복미 전술을 쓰다가 대미 관계가 풀리면 다시 통미 복남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평양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을 통해 미국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왜 우리 정부의 입을 통하려 했는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진짜 의도가 뭔지도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9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에게 한국이란이었습니다. 오늘 밤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그쳐 낮에는 대부분 맑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 26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진입하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16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